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직접 주선하고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벌써 9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성남시청 김진호 주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금융지주사업 회장단을 만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상공인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기여금을 징수하자는 야당의 횡재세 추진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4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조 6천억 원이나 더 이익을 낸 건데, 이대로라면 올해 은행권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골목상권은 붕괴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금융권은 지금 2조 원 안팎의 자영업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은행들은 올해 초에도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 사회공헌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출연 재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금융권의 상생 방안이 그냥 신용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됐었는데, 일단 정부가 오늘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정부 24시를 재개했네요. 네, 올스톱됐던 민원 업무가 오늘 모두 정상화돼서요. 지난주부터 해결 못한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로 각 주민센터엔 오전에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재개된 온라인 서비스 정부 24도 현재까지 별탈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올,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거치는 시스템인데, 이건 어제 오전에야 복구가 됐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 발생이 또 제한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실 3곳을 가동하면서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출범한 게 지난 2002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없었다고요? 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려 사흘간 올스톱되면서 부동산, 금융거래 등 국민 일상 경제활동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당연히 정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위신이 추락한 행정 재난이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고 이 장비를 교체한 후에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네. 장비 오류가 왜 발생했고 왜 정상화하는 데는 사흘이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한 쪽짜리 보도자료에만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때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국가 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면서 좀 질책을 했었고 카카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5천억 원대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정부는 재난 문자를 3번이나 발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토록 자주 울리던 재난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망이 마비된 게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서 올 들어 벌써 3번째란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민간 기업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이런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자정부 자체가 지금 마비 상태가 온 건데 네. 이걸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서요. 행정안전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안 보냈다. 이런 설명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납득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을 김장 행사에 동원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네, 행정망 먹통 사태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이 김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행안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243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해당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총동원되는 행사인 겁니다. 이 김장 나누기 행사가 2008년부터 쭉 열리긴 했는데 올해처럼 대규모로 치를 거란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정부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 연출에 치중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총연맹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전산망 사태로 전국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가 추진한 업무가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야가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사과를 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서 재발 방지책 마련도 주문을 했고요. 다만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즉시 정부 합동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늑장 진상 파악과 부실한 정부 시스템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는데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 과제라더니 전자정부를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국정 과제였냐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마비 사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빠르게 알리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SNS를 통해 아름아름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다면서 안내 문자 한 통도 없는 윤석열 정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좀 안 좋은 게 이런 이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장관은 포르투갈에 가서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순된 장면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행정망이 일부분씩 마비되는 일이 네. 전조증산처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근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흘 뒤인 23일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오늘 목요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장관이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동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요. 네. 아마도 고기동 차관이 대신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산망 마비 사태 여파가 적지 않아서 한때 이 장관이 조기 귀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장관은 그냥 기존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차관이 네. 차관이 대신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좀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분들이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감기 목소리가 조심하십시오. 자꾸 네, 네. 목소리 가다듬고 다시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네. 언급하셨는데 에이펙 일정 마치고 잠시 귀국했던 윤 대통령이 다시 국빈 방문 위해서 영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제 밤에 미국에서 귀국을 한 윤 대통령 부부가요. 딱 하루 서울을 찍고 오늘 다시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서울을 잠시 경유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정인데요. 네. 바로 가지 왜 굳이 하루 서울을 왜 들렀다가 다시 출국한 것이냐를 두고는 뭐 영국의 의전 프로토콜이 자국에서 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국내 현안을 챙기려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국내에 곤란한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머물기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잦은 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영국만 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지금 네. 갈 예정이잖아요. 그것도 줄줄이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근데 야권에서는 별로 그렇게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이 순방 예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되어줄 R&D 예산은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삭감해놓고 대통령 부부의 순방 예산은 역대 최대로 책정을 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순방 예산 카르텔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들였으면 순방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순방을 다녀서 성과를 낸 게 무엇이냐고도 되물었고요. 네. 오늘 마침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정상 외교 예산 둘러싸고 여야 공방전 벌였습니다. 야당은 경제도 어려운데 관련 예산 삭감이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여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이 움직여줘야 활성화가 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선 그동안 순방을 통해 54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성과를 내세웠고요. 따라서 순방을 멈추면 오히려 손해다라고 맞섰습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 무산됐잖아요. 네. 뭐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 윤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진 못했는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 대해서 또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보통 순방에 앞서서 자주 외신과 인터뷰를 가져왔었죠. 윤 네. 대통령 이번에는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이 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꾀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장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외부 세력이 간섭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남중국해 당사자가 아니니 참견할 필요 없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서 당시에 중국 당국이 막말에 가까운 반발을 쏟아냈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중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반면 우리는 정상회담이 좀 무산이 된 바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우려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이 북한이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 또 해외 순방 기간 중이라고요? 네, 이번 주 중으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북한의 국방부문 핵심 과업 중 하나인 이 위성 발사 성공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었고 10월 내에 3차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됐는데 아직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군 당국은 늦어도 이달 중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측을 향해서 경고 성명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무력 시위를 북한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예. 합참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미리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담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합참은 북한이 그동안 9.19 합의를 3,300여 회 위반하는 등 유명무실화시켰다면서 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조항들을
준수했고 이 때문에 훈련에 제한이 크게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강하게 추진해 왔던 만큼 네. 이번에 북한이 3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즉시 효력 정지를 강행하기 위해 명분을 다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그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했어요. 네, 오늘 경기도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서요. 유엔군 사령관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예.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유지뿐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도 유엔사 및 회원국들과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 사령관하고 만나는 일이 이게 흔한 겁니까? 처음이라고 하네요. 처음이에요? 네. 통일을 추진하고 화해협력 추진하는 주무부처 장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 네. 메시지와 이 통일부의 기존 그 기본적인 업무가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군 당국 관계자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합참의장도 아니고 통일부 네. 장관이 방문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민주당이 내년도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국회 산자위 소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원전과 관련한 예산 1,800억 원을 민주당이 삭감을 해서 내년도 산자부 예산안을 마련을 해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천억 원 규모로 통과를 시켜서요. 여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나오지 않은 대신 성명을 내고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이라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규정을 했고요.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도 반발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는 예산안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된 예산이 통과되려면 정부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증액한 것 관련해서는 네. 과연 본회의 최종 통과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년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 벌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여야가 청년표를 의식해서 이 상대 진영의 청년 관련 예산안을 좀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늘린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청년 관련 예산의 80%를 주도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은 2,900억 원 책정했다면서 민주당의 폭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이 속빈 강정 같은 청년 일 경험 지원 같은 사업 예산을 조성을 해서 이거를 조정한 야당을 향해서 청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요. 네. 한두 달짜리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 체험형 사업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청년 예산 삭감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청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다라고 반격을 한 겁니다. 네. 서로 간에 또 해석이 다르네요. 이런 네. 면에선.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청년을 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17일부터 이 청년들을 겨냥한 현수막을 맛보기용으로 몇 개 게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런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당내에서 이 개파를 불문하고 민주당이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너무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정국혁신회의는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다면서 특정 유권자에 대한 몰이해와 무공감에 기반한 홍보 전략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선 청년 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 아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 것이라면서 이걸 승인한 지도부 책임론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현수막 외주 제작 업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다가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네, 사실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 문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게시했다는 해명이 납득이 잘 안 가긴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결국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더 키워졌었는데요. 오늘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획 의도가 어땠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구 작성 과정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연남동에서 직접 진행하려 했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기도 했고 원점에서 이 홍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 86 운동권이 특유의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젊었을 땐 노인을 비하하더니 나이 들어선 청년 세대를 비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청년층을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본다는 방증이다라고 목소리 높였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청년들 아픔에 대한 공감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공학적인 표 계산을 한 결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현수막 논란을 청년층이 민주당에 등 돌릴 이슈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회의에서 한 말을 보면요.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 치겠다면서 보수 인사 못지않게 각계각층 인물들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개딸에 휘둘리는 지금 민주당에도 양심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소수남아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일부 비명계 영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의원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통합에 힘을 빼기 위함으로 읽히고요. 동시에 당 밖에서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서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등 당내 인사하고도 화합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치느냐면서 김기현 대표가 만일 본인을 내던지면서 빅텐트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뭐 갈 뜻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까지 이제 갈 의향이 있다. 모두 열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그런 것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국민의힘이 최근 대통령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차출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론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는 부인 진은정 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서 네. 지난 금요일에는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찾아서 지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모습을 노출을 했거든요. 서로는 KTX 표를 끊어놨는데 네. 너무 뭐 사인 요청이 많아가지고 3시간 동안 뭐 사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네,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사진도 여러 장 이제 공개가 됐고요. 내일은 또 대전을 찾을 예정이고 이후에 이번 주 중으로 또 울산까지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모두 법무부 업무에 의한 일정이지만 아무래도 총선 출마 앞두고 보폭을 넓히면서 인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금요일 대구에서는 총선 출마 관련한 질문에 의견 많을 수 있다라면서 모호한 답변을 보인 한 장관이 좀 거세지는 출마설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오늘은 네. 좀 한 발 물러나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하긴 했는데 출마설은 좀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한 장관 출마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 장관이 그동안 당과 물밑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이 관련한 얘기를 좀 전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한 장관 같은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면서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 근데 왜 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그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답변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좀 속도 조절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말을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뭐 험지 출마부터 시작해서 뭐 자객 공천 아니면 내년 다음번 차기 대선 직행 뭐 어떤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당분간은 계속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 대응하겠다며 이색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죠. 이 경기도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이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통해 9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남시청 김진호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만남을 진행한 사람들 중에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만남에 성사된 이렇게 그 커플로 성사되는 게 한 어느 정도예요? 네, 참가자는 총 460명으로 230쌍이 참가를 했고 네. 그중에서 99쌍이 매칭되면서 퍼센트로 하면은 43%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높게 됐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커플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뭔가 좀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도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해서 단체 미팅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5차까지 진행되는 그 행사 진행이 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생각들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예. 처음 계획했었던 5회 중에 예. 2회만 먼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예. 시범 사업 때 반응이 좋아서 나머지 3회를 더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어색해하고 네. 뭐 그렇게는 했었는데 예.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제 참가자들끼리 친해지는 게 이제 또 보였고 마지막까지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신들도 솔로몬의 선택을 보도했습니까? 네, 시범 사업 이후에 이제 뉴욕타임즈나 스트레이트타임즈나 로이터 통신 뭐 이런 예. 네, 해외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평가가 네, 어땠나요? 좀 긍정적이던가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예. 시의 도움으로 사랑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예. 한국의 뭐 결혼 건수,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을 집중 조명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화제 뭐랄까요? 정책 뭐 이런 성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도한 내용을 네. 보면.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커플들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까? 행사에. 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자격 조건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예. 성남시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에서 39세 직장인 미혼 남녀고 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했고 특히 이제 성남시에는 판교에 IT 기업이 많아서 IT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좀 더 커플이 맺어지는 퍼센트가 높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네. 싶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행사 참여할 때 물론 적극적 의지가 있는 그 남녀들이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커플이 성사된 걸 보니까 뭔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친화력 있게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행사 진행 방법에 뭔가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행사 진행을 하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먼저 연애 코칭을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성에게 예.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예. 1대1로 로테이션 대화를 하고 또 커플 레크레이션을 이제 하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성 참가자들은
계속 고정된 자리에 앉아 있고 남성 참가자분들이 테이블을 계속 옮기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행사하는 동안에는 총 이제 25명의 이성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5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예. 행사가 끝나기 전에 그 뒤풀이 모임의 이제 조장을 다 정하게 해서 뒤풀이 모임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성남시에서 뭐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5시간 네네. 만남을 갖도록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자리에서 안면을 튼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인상적인 커플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인상 깊었던 커플이 뭐 따로 있었던 건 없었고 네. 인상 깊었던 참가자분은 계셨는데요. 저희가 10월에 제부도에서 진행했던 행사에 MC분이 이제 한 여성분한테 불꽃놀이를 함께 보고 싶은 이성을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시더니 조금 지나서 마음에 드는 이성분한테 다가가서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나가자라고 이제 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모습이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성남에서 이런 커플 매칭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제부도 같은 데로 좀 멀리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에 좀 야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야외로 나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매칭률이 이제 53%가 나오면서 좀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오히려 야외로 나가니까 더 이 매칭되는 커플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네요. 네. 그 실내에서는 이제 5시간 정도만 했었는데 네. 야외로 나갔을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12시간 동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매칭률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은 대략 이제 1억 9,500만 원 정도. 네. 지금까지 다 합쳤을 때요? 네네. 다 총 예산을요? 네. 근데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결혼정보업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출생률 저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네.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기보다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동적인 생각을 하는 요즘 청년들한테 이제 만남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사회관계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거고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99살 커플 탄생했다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결혼에 꼴이란 커플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7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직은 결혼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거나 이런 커플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거기까지 가야 정책 성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 참여했던 참가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뭐 결혼을 했는지 뭐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년 뒤에 진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정책 성과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뭐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뭐
결혼을 했는지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행사를 일단 시작을 했고 99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커플이 탄생하는 비율도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책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건 개선해 나가야 한다거나 이런 내부 지적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이어지느냐, 출산으로 이어지느냐 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서 네.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좀 저출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예.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저출산 대책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청년들에게 이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신청자 수나 뭐 매칭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예. 좀 청년들에게 이게 그래도 필요한 행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지적들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성남 씨는 그러면은 내년에도 계속 솔로몬의 선택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사업을 진행하려면 좀 추진해야 되는 절차들이 예. 있겠지만 네. 아마도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환 정책 시작하셨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의 효과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행사 진행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뭐 좋은 효과를 내면 또 같이 벤치마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시청 김진호 솔로몬의 선택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사라졌던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아가 인생 철학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혹시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앞에 약간 소개해드렸는데 약간 네.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자기계발서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네, 책이요? 아니 자기계발서 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책 하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소설이 네. 지금 또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으니까 네. 그 책 얘기할 건가 보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사실은 그 책 읽긴 했는데 별로 와닿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호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에세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고요. 예. 또 하나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예. 두 개가 예.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에세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이게 겨울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시즌이 끝나가는 시기거든요. 추우니까. 네, 지금 아쉬워가지고 그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시라고요. 예.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요. 울트라 마라톤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네, 범접할 수 없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덕후라고 그렇게 달리기도 표현하는데요. 없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특히 루틴을 지키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난답니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글을 써요. 예. 그때가 이제 뇌가 가장 깨끗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10km를 뛰어요. 매일매일. 네. 예, 그리고 1500m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집안일을 좀 하고 음악을 듣고 9시에 잠이 듭니다. 이런 일상을 전혀 변화 없이요.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연골이 나만 알지 모르겠는데요. 나이 들고 달리기 하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신신당부하거든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아 그거 지금 무릎 나간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루키 지금 나이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 그게 또 계속하면 단련이 되나 봐요. 10km 뛰는 거를 넘어서요. 예. 1년에 한 번씩 풀코스 마라톤을 또 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울트라 마라톤 100km짜리를 뛰는 마라톤도 있는데 그것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 마라톤 참가했는데 네. 옆에서 힘내세요. 그것조차 듣기 싫더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그 달리기로만은 만족을 못해서요. 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해가지고요. 달리기에 수영에 사이클까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리는데 책은 도대체 언제 쓰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뭐 MBTI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I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I 그런 I에 가까운데요. 네. 그래서 대중들과의 소통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러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게 약간 같이 고생하는 동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너로서의 자의식은 굉장히 강해서요. 자신의 묘비에 그 나중에 죽었을 때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작가이면서 러너 이렇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달리기 중독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근데 달리기가 묘한 그런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김현수 작가도 달리기 책 쓰기도 하고 네네. 하루키 책 읽어서 쓴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2년여에 걸쳐서 글로 써서 책으로 묶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던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달린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뭐 승전보를 알리러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 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꾸로 뛴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오전에 일찍 아테네 시내에 벗어나기 위해서 예. 거기서 뛰고 마라톤 쪽으로 뛰었는데 그래서 42km 정도를 그렇게 뛰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뛴 게 아니라 잡지사 기획으로 뛴 거라서요. 그 혼자서 막 뛰고 옆에서 그 편집자가 차를 타고 따라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초라했지만 교통통제나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걸 뛰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자기는 감상에 젖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이때 이 마라톤 코스를 자기는 처음 뛰었대요. 네. 그러면서 느낀 감정들을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뭐 결승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게 성취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밀려온대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마라톤 코스가 좀 익숙해지면 바뀔 줄 알았더니요. 예. 매번 마라톤 할 때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늘 더 이상 뛰지 않아도 좋다라는 감정이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 안 뛰면 되잖아요. 근데 또 다음에 또 마라톤 코스를 뛰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책을 보고 달리기에 입문을 하거나 예. 또 마라톤 풀코스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 우리 모두 마라톤을 합시다, 달리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성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담담하게 달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준비와 경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생각들 이런 것들을 풀어낸 건데 거기에 공감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혹시 하루키는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래 달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기를 하게 된 게 소설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 소설을 쓰는 직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건강을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달리기는 도구다, 달리기는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달리기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소설가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육체적이면서도 소설가 뭐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체력도 좋고 네. 머리도 많이 써서 네. 글도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무슨 달리기 기획 이런 게 좀 많이 찾아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에세이를 쓴 것도 사실 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글 쓰는 거를 아유 앉아서 뭐 그냥 곱게 네. 곱상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단련을 해야지 되는 네. 거다. 네. 그 루틴을 딱딱 지켜가면서 한다. 네. 이게 하루키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가가 된 하나의 비법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해야지. 지금 이 나이 때는 이거 체력을 이렇게 기르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통은 이제 달리기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작가가 달리기를 하면은 달리기를 하는 뛰는 행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달리기는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건 어떤 거든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입만 열면 야구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야구에 비유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요 입을 안 열어도 머릿속엔 야구 생각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든 인생을 다 야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축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하루키 정도로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달리기로 비유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루키 글 보면 글 자체에선 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참고 절제하는구나라는 걸 오히려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분야에 매진하게 되면 확실히 그 분야에서는요 도사의 풍모가 우러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어느 경지까지 다다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적어도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분야에 들였던 노력, 열정, 생각이나 관심 뭐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가 다른 분야도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과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 네. 통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계속 뭔가 사유하고 생각한 작가잖아요. 네. 그 작가가 우리한테 건네는 인생 이야기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장을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단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 인생이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충고할 주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느낌인데요. 그게 마지막에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네. 이 문장에 모든 이야기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네. 개개의 기록도 순위도 겉모습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모두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같은 러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내 다리로 확실하게 완주해가는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았다고 나 나름대로 납득하는 것에 있다. 거기에 있는 실패나 기쁨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배워나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들여 그와 같은 레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자신 나름대로 충분히 납득하는 그 어딘가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전 이 내용이요. 달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자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난이 있거나 뭐 있으면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안 하고 내 두 다리로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그걸 다 내가 헤쳐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아주 생생하게 달리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기록이나 순위나 겉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납득하는데 그 어디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를 남의 눈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로지 나에 집중한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훌륭한 문장도 찾아내신 이시안 작가는 네. 달리기 혹시 안 하세요? 뭐 달리기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제가 10km 마라톤 한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아 그게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 아니 그 이렇게까지 좋은 글을 읽고 근데 읽었으면 10km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 쉽지 않죠. 네, 당연히. 저 혼자 나가기 그래서요. 제 친구들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은 모르고 제가 네. 친구들 것까지 제가 다 신청해서 같이 나갔거든요. 왜 친구를 끌어들입니까? 혼자 나가서 달리기 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10km를 가려고 3개월 내내 연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좀 달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3개월 동안 10km를 다 못 달렸는데 네. 거의 한 일주일 남기고서 그때 10km를 좀 달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네. 그때 1시간 1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빠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만족해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무슨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 뭐 그 다른 거 VCR 나갈 때 잡담을 좀 하잖아요. 선생님 뭐 나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10km 나가는데 네. 뭐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거 남자분들은 다 1시간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전 처음으로 간신히 10km인데 1시간 10분이었는데 그래서 오기가 나서 진짜 그날은 열심히 달려서요. 55분에 들어왔었어요. 오, 굉장히 빠르신데요? 완전.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아니 왜 계속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뭐 너무 좀 무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끔 한 3km 그렇게 달려요.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거 지금 바로 포기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메시지는 주셔야죠. 네, 이 네. 책 읽어야 하는 이유요. 달리기란 소재를 통해서 이 무겁지 않게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지금 했냐면 11월 말이니까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올해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게 아닌가 후회가 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해를 좀 정리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시안 작가처럼 달리시면 안 되고요. 계속 하루키처럼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
물고기 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슴 속에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 뭉게뭉게 피어나며 흐뭇이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는 듯하다. 그러다 내 무엇을 깨달았던가 다시 헤아려 보노라면 도리어 아득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푸른 나무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 한가득 눈부신 햇살 그 햇살 아래서 날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음 짓던 그대 나는 그런 그댈 이제 잊고 싶어서 그 모든 걸 지우고 싶어서 추억들이 자라있는 이곳에 나는 서서 기억에 기대어 보며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나는 어느 하나 지울 수가 없어서 내 맘에 다시 담아둔다야. 추억들이 자라난 저 하늘 끝까지 손에 닿지 않을 그만큼 내게서 이제는 더 멀어져 가는 너와의 모든 기억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나는 어느 하나 지울 수가 없어서 내 맘에 다시 담아본 나야. 내 맘에 다시 담아둔다야. 담아둔다야.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술과 그대를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문장을 보내주고 계세요. 8356님 동네 뒷산에라도 오르나 봐요. 아주 조금 높은 곳에 잠시나마 아등바등 살고 있는 세상과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고 큰 숨 한번 쉬다 내려오면 또 조금은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802님 고전 번역은 예산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적어서 많은 고전 문학과 문서들이 번역이 어렵다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번역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전 번역원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뭐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 기록물들 다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됐나요? 좀 걱정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좀 관심 이번 기회에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30님 시사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밤은 아침의 어머니며 아침은 밤이 선물해준 소중한 시간이다. 하룻밤의 마무리 시사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는 좀 차가워도요. 하늘이 굉장히 좀 파랗고 푸르르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늘 한번 이렇게 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발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점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지금 사흘 만에 복구가 되면서 네. 오늘 각종 민원 업무가 일단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죠. 예, 오늘 하루 종일 큰 무리 없이 민원 서류가 처리가 됐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오늘은 뭐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나요? 이런 문의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오셨다가 허탕치고 가신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늘 서류가 발급되는 게 맞느냐 여러 차례 확인 전화가 왔고요.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안심시키면서 오전 9시가 되면서 서류 발급을 시작을 했는데 네. 오전에는 좀 많이 몰렸겠죠. 그동안 그 서류 발급이 안 됐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서류가 무사히 발급이 되면서 크게 소동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긴 했지만 서류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또 여전히 오류가 난다라는 그 정부24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니까 네. 간혹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정부24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동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재개된 그 주민센터의 발급 업무도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전용 전산망인 세월의 장애를 어제 오전에 복구를 했고요. 네. 오늘 낮 12시까지 공무원들이 접속해서 53만여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을 했고요. 또 주요 시스템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제대로 진행이 됐고요. 정부24에서는 26만여 건의 서류가 정상 발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가 됐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언제 네. 어디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는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전산망 대란의 시작은 공무원이 각종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벌어지는 인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정부24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접속하는 세월에서도 인증에 모두 실패를 하면서 행정정보를 불러오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인증 서버와 연결한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이게 L4라고 하는 스위치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금요일 날 통화를 할 때 네트워크 장비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체를 했었는데도 네. 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난 당일날은 장비를 교체해서 괜찮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비가 바뀌고 나서 안정화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장비 교체 시기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체한 장비는 그전 것과 이번 것은 다른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정부가 확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장비를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안 전문가 분들이 혹시나 이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사태에서도 봤지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한 루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을 통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안정화된 시스템인데 그쵸. 예. 왜 그건 안 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중화 작업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네. 이중화 작업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중화된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 이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드웨어 장비의 문제인지, 그 하드웨어를 바꿨을 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복구가 늦어지고 명확한 원인을 이제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전문가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들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국가 인프라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당연하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응 모의 훈련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아니 뭐 훈련을 했는데도 그렇게 허둥지둥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장비를 제작, 유지, 보수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업체의 설명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니 그 정확하게 밝혀야, 만약에 시스템이 노화가 됐다고 하면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관리하는 업체가 너무 소규모고 네. 너무 이렇게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그러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업체를 교체해야 될 거고. 뭐 다 뭐뭐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그 진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못 내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내놓고 있는 것인지, 조금 천천히 더 확인을 할 것이 남았는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태가 그 절차를 확인하고 문제를 복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에 이미 제공된 정보 한에서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단계 밟아야 신뢰도 두터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이거 불편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셨어요. 예.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약 2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2달 만에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했고요. 네. 이유는 그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시위를 재개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전장현의 입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을 했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다.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기재부의 동의가 없이는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위를 다시 재개했다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경찰이 해산을 시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활동가 박누리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이 활동가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건 극도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진행돼야 되고, 박 활동가가 격하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남대문서에 연행을 한 것은 과도한 경찰 행정 개입이고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통행 장소에서 집회용품을 소지하고 피켓팅하고 구호 외치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집시법상 그리고 판례상 집시로 판단해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 네. 라면서 계속 해산을 거듭 촉구한 상황이었고요. 또 소음도 야간의 기준치를 넘어서 규정에 위반한다.
그리고 해산 절차 각재를 집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요 네.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경고가 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면서 네.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다라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면 굉장히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에 네. 전장현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전임 시장이라면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이 됐다. 전장현의 주장과 상관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챙겨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질문에도 답을 같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내놓고 있는데요.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전장현의 시위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자꾸 포커싱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전장현이 원래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은 자꾸 논외로 벗어나는 느낌을 장애인 지울 수가 이동권 없습니다.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 위반 상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라고 나는 거죠. 주장하는 건데 법원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고 예.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거나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마땅하지. 그들의 목소리는 다 외면해 버리고 그리고 이걸 사회적으로 시위 형태로 그 자신들이 이걸 관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그 매번마다 하여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한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70대 김모 씨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당시에 김모 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길이었는데요. 아내분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뒤에서 부축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침 주말을 맞아서 이 김 씨 부부네 집에 손자가 찾아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숨진 상황이었고요.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성인의 주먹만한 크기의 돌덩어리가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돌을 던진 건 김모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또 다른 학생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받쳐놓은 돈을 집어던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진 그 초등학생은 지금 형사 미성년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편찮으셔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사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죄값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좀 들어서 얘기가 뭐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책 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이 안 될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가 돼서 아예 법적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A군 같은 경우는 만 10살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네. 10세 미만의 경우는 범법소년으로 구분이 돼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길고양이를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50대 여성에게 벽돌을 투척해서 숨지게 한 사건도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만 9세였거든요. 네.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조사만 진행을 해서 입건 전에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뒤늦게 유가족에게 이 초등학생 가족들이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안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했다 그래요. 네, 의사를 뒤늦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장례 이후에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뭐 이번에는 그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던지는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네. 청취자분들도 뭐 프라이팬을 던졌다는 얘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네. 이걸 또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못 던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지금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는 거죠. 그게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네. 민법 제 753조에 보면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 행위를 책임을 변식할, 그러니까 분별할 능력이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인식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뭐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례상으로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15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위험한 물건이니까 던지면 그쵸. 안 돼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15세 한다. 이상은 있다. 예. 그리고 12세 미만은 없다라고 보통 보는데 판례상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있는 13세에서 14세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친권자인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했는데 네. 이런 일을 저질렀다. 뭐 이것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이 미성년자인 아이가 돌을 투척해서 그걸 맞고 사망했다는 거를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입증하기 좀 어려워 보이니까 아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책임을 민사상으로는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물론 뭐 저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완전히 일반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민사 책임까지는 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형사 처벌만 정도인데요. 받지 않는 네. 상황인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벽돌 사건의 경우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거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그 아까 형사 미성년자 네. 나이 말씀드렸지만 그 연령을 더 하향해서 더 그쵸.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우리 촉법소년 나이도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런 그 논란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고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이 돼서 보호처분을 포함해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1958년에 만들어진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동일하게 하한선의 경우는 만 10세 이상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네. 지금 소년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강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살인과 같은 그런 범죄에 한해서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미성년 범죄에서 행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범죄를 유발한 사회의 책임은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적인 미비점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카페 가면 메뉴 영어로만 써놓은 곳들이 있던데 네. 영어 필기체 메뉴판까지 등장했습니까? 네. 그 소셜 미디어에 이번에 간 카페는 말문이 턱 막혔다라는 글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메뉴판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영어 필기체로 되어 있었고 메뉴 설명은 다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보통 왜 영어로 써 있어도 옆에 한글로 써 있잖아요. 혹시 메뉴에 외국인 설명이. 상대하는 카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카페는 한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에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네. 한국에 있고 서울과 경기권에 여러 매장을 두고 있는 일명 핫플 카페인데 이게 그 어머님을 모시고 카페를 가셨대요. 이 글을 네. 올리신 분이. 근데 어머니가 전혀 메뉴판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한국식 메뉴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네. 거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메뉴가 영어로 적혀 있는데 1인 1메뉴만 한국어로 써 있었대요. 이것도 약간 메뉴 하나는 주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사람 앞에 하나는 네. 주문하셔야 됩니다는 네.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정체체로 좀 썼으면 알아볼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 필기체 사실 알아보기 좀 어렵고 또 어르신들은 주문하지 말라는 거냐. 어르신이 아니어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영어가 우리나라 필수 언어가 아니니까. 네.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필기체로 적은 것도 뭐 잘못 적은 게 있었다고요? 못 써서 필기체를 못 써서 알아보기 힘들다. 이게 퍼듀대학교 약학대학의 박치욱 교수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스펠링 찾아서 틀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얼그레이 같은 경우는 얼그레이가 로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의 G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문자로 표기가 돼 있었고 환상을 뜻하는 판타지가 FANTAGE로 돼 있었고요. 네. 아메리카노가 이게 N5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라디오라 설명드리기가 하여튼 AMERICCANO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기법들이 다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어를 너무 남용하고 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소외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제의 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다고 너무 멋있다고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멋있게 쓸 것 같으면 밑에 한글로도 이렇게 좀 적어주면 안 되나요? 한글로 멋있게 쓰면 되죠. 그렇게 말이면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마지막 뉴스 가겠습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빌보드 뮤직 네. 어워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시상식에서 솔로 데뷔곡이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했던 세븐으로 톱 글로벌 K-팝송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5스타로 톱 K-팝 앨범을 수상을 했고요. 블랙핑크가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 선정됐고 뉴진스는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수상자와 사전 녹화된 수상 소감 인터뷰, 시상식을 무대로 차례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됐는데 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빌보드 측에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K-팝 부분 이외의 일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가수분들의 수상이 좀 불발이 돼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같은 경우는 K-팝 세계 부문 외에 톱 셀링송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4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만 수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속 계약 분쟁이 있었던 50/50 같은 경우도 K-팝 그 일반 부분에서 수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지민 씨가 노미네이트됐던 부분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멤버를 이렇게까지 그룹들이나 가수들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세상이 바뀐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잠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밀레이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큰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졌던 중남미 좌파 정부 집권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거 결선 투표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달 22일에 일단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었는데요. 네. 그때 예상외로 좌파의 집권당 후보였던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이 36.6%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투표 전까지 계속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 밀레이 하원 의원이 30%를 얻어서 2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대선 본선은 1위가 45% 이상 표를 얻거나 40% 이상을 얻고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 건데요. 네. 이 투표 결과 개표가 91%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이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5.48%, 마사 후보가 44.13%를 얻어서 밀레이 후보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거 전에는 사실 승자를 예측하기 힘들 거다, 굉장히 초박빙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밀레이 당선인이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이잖아요. 그 네.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밀레이 당선인이 8월에 이제 제일 먼저 치러졌던 예비 선거에서는 집권당의 이 마사 후보, 보수우파 연합의 블리치 후보를 제치고 깜짝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본선 투표를 했더니 그때 2위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 2차 투표가네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일부 과격한 공약을 유보하거나 철회하겠다는 뜻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온건 보수표를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다음 달 12일에 취임을 해서 앞으로 4년간 아르헨티나를 이끌게 됐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좀 파격적인데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대학에서 20여 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는데요. 예. 경제학 교수 시절에 방송에 굉장히 자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정권이 모두 경제난을 가중시켰다라고 비판을 해서 인지도를 크게 얻은 인물입니다. 네. 2018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자유전진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하원 의원을 지냈는데요. 그래도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없던 정치 신인, 아웃사이더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8월에 이제 예비 선거를 했는데 깜짝 1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가 확 올라간 인물이고요. 스스로를 이론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셈이죠. 정부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정부가 있더라도 네. 굉장히 최소한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온 인물인데요. 네. 그리고 자신을 기성 정치인, 왜냐하면 다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별화하긴 하는 시도들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외모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 엑스맨의 주인공인 울버린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가죽 자켓을 입고 그다음에 락스타 같은 딱 보시면 진짜 그 헤어스타일이다라고 아마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단정하게 잘 정리된 모습인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라는 걸 일단 모습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과격한 언행, 극단적인 선거 공약 때문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 브라질의 보울소나루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선거운동 당시에 좀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세 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좀 많이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기존의 나쁜 그런 정치를. 네, 그래서 뭐 경쟁자는 물론이고요. 본인을 비롯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가톨릭 신자고요. 대부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가톨릭 신자고 교황이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유혈 독재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좀 안 좋은 좌파다 이런 비판을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는 좀 약간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최악의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이 바로 밀레이 후보로 향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였잖아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근데 지금 130에서 150%에 이르는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죠. 그래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40%가 빈곤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 혼란과 막대한 부채로 아르헨티나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바나나조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 부문의 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소화 가치가 9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142%를 찍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이 후보는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라면서 그 방법으로 최소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국영기업도 민영화하고 대부분의 세금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간 GDP의 40% 수준인 보조금, 복지 같은 공공지출을 이걸 15%까지 줄여보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에 올랐던 상대방 마사 후보는 현직 경제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풀고 가격 통제를 하는 그런 좀 방법을 좀 썼습니다. 선거 직전에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살포했어요. 그리고 대다수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했고 공공 서비스 요금도 동결을 했고요. 그대로 갔다면 수십 %가 더 올랐을 필수 품목 2천여 개의 가격을 억지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GDP의 1.3%나 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선 1차 투표에서 예상외로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2차 투표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패했고요. 현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권이 지난달에 중국에서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3,700억 원의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비주로 복지 정책을 좀 지탱을 해왔는데 결국 지친 국민들이 정권 심판 차원에서 밀레이 당선인을 택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페로니즘을 앞세운 밀레이 후보가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밀레이 후보 많이 찍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이요. 정치적 카스트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라면서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고요. 의회 절반을 양분하면서도 장기간 이 여당의 실정을 막지 못한 중도 우파도 모두 다 구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한 절반가량이 지금 35세 미만 청년층이거든요. 실업률은 얼마나 높겠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양분해온 좌파 포퓰리즘, 반좌파 포퓰리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구도에 이 청년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층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청년층이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은 다 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새로운 밀레이 후보에게 열광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밀레이 열풍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번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밀레이 당선인이 16에서 24세 유권자 사이에서 5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결선 투표에 오른 마사 후보는 34%였거든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이 젊은 유권자에서는 밀레이 후보가 앞선 거고요. 특히 20대 남성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층은 지난 20년 중에 16년을 집권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맞게 했고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이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분노가 좀 유독 커서 그래서 밀레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됐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유권자들이 두 후보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하게 납득하지 못한 가운데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대선에서 패한 마사 후보는 대중 영합주의를 표방하는 패론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 장관이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밀레이 후보도 중앙은행을 폭파하겠다 이렇게 과격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좀 따랐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노가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분석을 내렸고요. 네. 다만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했던 것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밀레이 당선인의 소속당이 자유전진당인데요. 네. 지금 상원에서 72석 중에 2석을 갖고 있고요. 하원에 257석 중에 38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회 내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뭘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밀레이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다른 세력과 정치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포용할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면 네. 밀레이 후보가 앞으로 그 두려움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뭘 밀턴 프리드먼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다 풀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일단 어떻게 되든 어떤 분야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밀레이 당선인이 소감에서 점진적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좀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중앙은행 폐쇄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 신용 정책 효과와 물가 안정 기능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 이르는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이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앙은행을 없애면 어떡해요? 통화 관리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폐소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소화를 버리고 달러를 쓰자 이런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달러화만이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이제 공식 통화로 삼게 되면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페소화를 남발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앙은행을 폐지한다던가 달러화 도입은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정말 추진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지금 밀레이 당선인이요 이미 9월에 내가 당선되면 오캄포 교수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후보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 오캄포 교수가 이 밀레이 당선인하고 달러화 아르헨티나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책을 같이 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에콰도르에서 시행했던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서도 달러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달러 그리고 페소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에콰도르는 2000년에 남미에서 처음으로 달러를 법정 통화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네.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밀레이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가치를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페소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페소화 가치가 안 그래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요. 3.69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8원대였거든요. 46%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달러화와 비교한 페소화 가치도 1년간 반토막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화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미리 다 예고해버리면은 네. 누가 페소화를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국의 화폐를 그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도입해도 그래서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완전히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더 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발생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화 도입한다고 이게 뭐 해결책이 꼭 되리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아르헨티나에는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삼을 만큼 충분한 양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인데 네. 이게 없으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이 후보가 90년대에 달러와 페소 환율을 1대1로 고정하는 사실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달러화를 시도했던 전임 메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화돼서 네.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해서 이 밀레이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넴 정부의 달러화 정책이 그 이후에 이제 강달러 현상이 오니까 페소 가치가 같이 높아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결국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레이 당선인이 지금 달러화 도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국이 통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꼭 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좌파 정부들이 주로 네. 중남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도 지금 뭔가 삐걱거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브라질하고 좀 멀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남미 4개국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메르코스루라고 이렇게 연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들과 교역을 하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나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반중 감정을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사실 작년 8월에 브릭스 가입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이제 정식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걸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계속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협력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이 중남미의 주요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1대1로에 협력을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게 하고 뭐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를 확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정말 쉽게 단절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무역 액수가요. 2022년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무역의 3분의 1이나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니까 그럼 예. 한순간에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레이 후보가 유세 때 굉장히 강경했는데 예. 약간 입장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당선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무역은 계속될 것이다. 약간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당선인의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 체계를 더 공고하게 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대미 외교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네. 지금 당선 축하 소감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성향이 비슷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많이 불렸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보우소나루 전 네.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이잖아요.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남미의 희망의 빛이 이제 더
퍼져나가길 바란다. 뭐 이런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도 복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극우 열풍이 확산돼서 자기가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없습니까? 차이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동성 결혼하고 낙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적극 받고 있거든요. 다만 밀레이 당선인은 자유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동성 결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제2의 트럼프 대통령, 제3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 갑자기 네.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세계일면 매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